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동복지론 5주차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 실천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교재는 아동권리복지 정옥분 외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학지사거. 이 책에서도 5장입니다. 이 아동복지 실천의 원칙과 방법은요. 자,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한 번 더 점검하고 갈게요. 8주차에, 지금 5주차죠. 8주차에 중간고사가 있고요. 중간고사는 10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출석을 위한 시험 문제 풀듯이 똑같이 중간고사 10문제 푸는 거. 그리고 수시시험은 10%가 성적에 반영되는데 6주차 다음 주에 5문제 다시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출석을 위한 5문제 풀어야 되고 또 뭐 풀어야 돼요? 쪽지 시험 5문제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12주차에 현행 아동권리와 복지사업 요약 및 제안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 중 지역아동센터라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이트도 한번 캡처해서 붙여놓고 이런 것을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뉴스 보도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요약해서 올려주시고 자신의 생각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돈은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다르지는 않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니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게 비교 분석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동권리와 복지사업 요약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재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쪽지 시험 5문제 더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을 위한 쪽지 시험 5문제, 출석을 위한 5문제, 10문제 푸셔야 돼요. 자,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 볼게요. 아동복지라는 거.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 수업, 아동복지론을 듣고 있죠. 아동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동복지인데 이러한 아동복지를 실천하려고 하면 어떤 기본 원칙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 볼 거고 두 번째로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를 볼 거고 아동복지 실천 과정과 방법을 볼 거고 아동복지 실천의 윤리적 결정 원칙 이렇게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보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을 했죠. 가입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요 원칙, 그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복지 실천을 해야 돼요. 이 원칙에 따라서 아동복지 실천을 해야 되니까 원칙을 보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그 기본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첫 번째, 권리와 책임의 원칙, 그리고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이러한 기본 원칙을 기본으로 아동복지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 있는데요. 아동, 부모, 사회 이 세 대상이 모두 다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동, 부모, 사회 이 상호 관계 속에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의 확립에 기반을 두어서 아동복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아동 권리와 책임, 아동에게도 권리와 책임이 있고 부모에게도 권리와 책임이 있고 사회에게도 권리와 책임이 있겠죠. 먼저 아동 권리와 책임. 아동은 한 개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고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하며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1919년 아동권리보장원, 아직도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아동 가입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이에요. 그리고 지방단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런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 이거 한 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지방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그 내용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건 지방자치단체. 중앙은 뭐라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있고, 그래서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책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동은 성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며 자신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에 책임있게 참여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아동이 갖고 있는 권리와 책임이겠죠. 자, 그래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전문가, 또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마다 지금 생기고 있어요. 제가 사이트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뭐라고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뭐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어떤 거 모니터링을 위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우리가 그걸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동의 권리, 아동의 복지를 잘 하고 있는지 를 위촉하여 운행하고 있고요. 위촉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임기 동안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8개 영역, 일반 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과 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이렇게 8개 영역별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 정책 등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모니터링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 사이트 제가 링크해 놨는데요. 강동구에 있는 거 제가 강동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도 있는지,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구청에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 옴부즈퍼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퍼슨의 정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정의. 그래서 옴부즈퍼슨 잘 기억하세요. 옴부즈퍼슨. 그래서 신청 개요는 역할은 뭐냐면 구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점검, 그리고 아동의 고충 접수 및 중립적 입장에서 상담, 조사, 시정 조치 권고, 또 아동 권리에 입각하여 관련 정책,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역할이고요. 침해 사례 접수 절차를 보면 아동정책팀에 신청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검토, 자문 개선안, 제안 등 이제 옴부즈퍼슨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개선안 검토 및 처리 이제 관련 부서로 가서 결과를 공지하는 거죠. 아동정책팀에서. 그러니까 여기 신청 다운로드가 있어요.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클릭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침해 사례를 넣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뭐 어떻다 저떻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 그쵸? 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 또는 어린이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를 잘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가 왔는데 막 멍이 들어서 왔다. 필요하다. 그런 것도 아동 학대 신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여기다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문의는 아동 청소년과 아동 정책팀에서 수료를 하죠. 수렴을 해서 신청 접수가 되면 사례를 검토하고 자문 개선안 제안 등 그리고 개선안 검토 및 처리를 해서 결과를 공지하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옴부즈 퍼슨 해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지. 두 번째로 부모의 권리와 책임 볼게요. 부모의 권리는 양육권, 그리고 법적 후견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요구할 권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데 위해가 되는 것들은 사회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이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사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근래에 만들어진 게 어떤 게 있어요? 민식이법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부모의 권리로서 아동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만이 좀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동의 자율권의 확대 또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나라에 민식이법이 있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MADD라는 그런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어머니의 딸이 음주운전자에게 차 사고가 당해서 딸을 잃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시점으로 결성되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동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도를 통해서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모는 아동의 경제적 지원, 신체적 보호, 정신적 보호의 책임을 갖고요. 부모는 가정 안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 혼자 해내기는 다 힘들어. 지금 획가족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양육에 대한 안내와 슈퍼비전이 요구되는데요. 우리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원장 선생님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마다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엄마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양육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슈퍼비전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또는 문턱이 높지 않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대. 보건소에서도 해주고 구청에서도 해주고 또는 종합육아지원센터라는 그런 또 특수한 곳에서도 해주고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위해서. 자, 권리와 책임 원칙 세 번째로 사회의 권리와 책임을 볼게요. 사회의 권리는 다양한 아동복지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법, 규정을 채택하여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책임은 아동을 올바르게 육성시키기 위해 보호와 혜택을 제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누구의 이익,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의무교육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래도 아동기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죠. 둘째, 부모-자녀 관계에 개입하여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예를 들자면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그런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보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무료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두어서 그 가족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또는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인데요. 보편적, 선별성. 보편적으로 다 하느냐,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하느냐. 어떤 거를 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 급여 할당하는 거에 있어서 상반된 시각이죠. 다 줘야 되느냐, 필요한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가. 이 두 원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에 관한 가치이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정하는 원칙에 관한 것이며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의 상반된 개념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지급이냐 선별적인 지급이냐 하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여러분과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급식, 무상급식. 그래서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다 주면 그냥 그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의 그 급간식을 무상으로 다 주게 된다면 포퓰리즘이다.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왜 있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데 있는 사람들 것까지도 주느냐.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 급여를 받아서 지금도 조금 문제점이 있어. 그 하루에 먹는 식사비가 4,000원에서 6,000원이가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 음식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한 끼 식사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패밀리마트나 이런 그런 데에서 삼각김밥, 사발면만 사 먹는다 그러잖아요.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참 논쟁을 벌리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급식만큼은 보편적으로 하자. 다 학교에 와서 먹는 아이들은 다 무상급식 하자. 그래서 한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해야 되느냐,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주느냐 그런 거죠. 먼저 보편성을 볼게요. 아동의 성별, 부모의 사회 계층,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급여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국민보건서비스, 가족수당, 무상 의무교육 등이 이제 이 안에 속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을 때가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였어요. 우리가 경험했었어요. 자, 이제 보편성의 반대인 선별성을 볼게요. 욕구가 큰 사람에게 가용자원을 더 집중해서 준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 모두가 다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다 타라. 보편하게 줬어요. 그런데 이게 가속화되다 보니까 계속 장기간 가다 보니까 어떠해요? 다 줄 수는 없어. 그러나 특별하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자. 힘든 사람한테 더 지원하자. 그게 선별성인 거죠.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빈민을 위한 공공부조, 공공주택, 헤드스타트를 통한 교육의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요구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라는 거죠. 미국은 선별성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높은 국가여서 미국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아유, 내가 중산층이 제일 힘들어. 중산층의 지갑이 유리알이야. 아주 부자들은 세금이 많이 내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중산층은 세금을 내면 내가 집도 사고 뭣도 사야 되는데 그 욕구가 없어져.
세금 다 내고 나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한 200만 원 받는데 요 보호아동을 만약에 150만 원이라는 기준을 두게 되면 50만 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그냥 막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200만 원 벌고 저 사람은 텔텔 노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지원금 150만 원을 받아서 할 거 다 한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일 안 해버릴래. 이렇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더 가는 것이 맞는 거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 어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만 원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나는 혜택을 못 받고 저 사람은 50만 원 덜 버는 그 150만 원이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고 이런 거 너무 이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불만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의 그 중산층이 불만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자, 세 번째로 개발적 기능의 원칙. 자, 개발적 기능의 원칙이라는 것은 예방적이며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지향적 아동복지 체계를 형성한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취업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청년들 취업난이. 그러니까 아동기서부터 자신의 재능을 더 잘 개발하고 중학교 때서부터 뭔가 직업 경험을 한번 해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직업군을 경험해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길잖아요. 그러면 얘가 청년이 됐을 때 그 취업난을 덜 겪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개발 기능적 원칙이라는 것은 예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아동복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포괄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우리는 전인이니까 그치? 한 인간으로서 인간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은 포괄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성의 원칙인데요. 아동의 욕구나 사고 및 행동 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아동을 위한 전문 기구가 있어야 되고 아동 권리 보장원 같은 그런 전문 기구가 있어야 되고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런 전문 인력을 통해서 아동 복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를 볼 텐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게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른 분류,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서비스의 기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르는 분류는 내가 집에서 그 서비스를 받느냐, 또는 집 외에서 받느냐, 집에서 받는 것을 재가 서비스,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한부모라든지 또는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가정은 있어. 그러나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가정은 유지하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도와주는 그런 재가 서비스가 있고요. 가정 외 서비스, 가정이 기능을 할 수가 없어. 막 학대받는 아동이야.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가정 외의 서비스를 가겠죠. 원가정을 떠나서, 내 집을 떠나서 아동이 원가정을 떠나 일정 기간 가정 밖의 시설,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제공받는 양육 및 보호 서비스다. 자, 제가
재가 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해. 그렇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 가정 외 서비스는 가정의 기능을 하질 못해. 이 아이를 그 가정에 놔둬서는 안 되는 그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 외로 와서 이제 받는 거죠. 특히 학대받는 아동들, 이런 아동들은 뭐 긴급 피난처, 아동 양육시설, 그다음에 아동 치료 보호시설 이런 데서 서비스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 거는 가정의 서비스. 두 번째로 서비스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지지적 서비스, 그리고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아동 문제를 대처하는 1차 방어선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아동이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지원해주고 강화해줘요. 그리고 지지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거로는 개인적인 이제 면접을 통해서 개별, 이제 사회사업, 그리고 문제 아동 행동 지도 및 치료, 가족 치료, 부모 교육,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에 속해 있는 원가정의 구조가 붕괴되지 않으면서 그 가정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아동 복지의 예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조적 서비스를 볼 텐데요. 보조적 서비스라는 것은 지지적, 1차 방어선, 지지적 서비스가 지지적 서비스로는 그 가정이 회복되거나 또는 강화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2차 방어선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 부모의 역할을 일부 보조받을 때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이럴 때 부모는 그 시간에 나가서 다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적 서비스에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보육사업,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육사업이란 낮 시간 동안에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큰오빠 큰언니 프로그램처럼 저소득층 아동 혹은 청소년들을 이제 자원봉사자와 이제 1대1로 멘토링을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너는 어떤 봉사를 하고 지냈니? 이 봉사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세이를 꼭 쓰는데 그 에세이가 내 봉사와 연결해야 돼. 내가 왜 공부하는가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느냐가 일치될 때 제일 좋은 점수를 받죠. 그래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다 봉사 한두 개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언니, 좋은 오빠가 되기도 하고 더 특별하게는 청소년 그런 범죄 시설 있는데 가서 그들과 축구도 해주고 그들과 학교 얘기도 해주고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조금 더 학업 성적이 더 높아지고 재범죄율이 낮아지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의 일부를 대행하는 2차적 방어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조적 서비스라고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리적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일부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안 돼. 그럴 때는 완전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 경우 이것이 이제 대리적 서비스인 거죠. 대표적으로 입양, 가정 위탁, 다른 가정에 보내서 이제 아이가 키워지는 거, 시설 보호소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어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입니다.
자, 가정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1차적인 방어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려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 유지,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또는 가족 치료 또는 아동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잘 기능하게끔 하는 게 1차 방어선을 지키는 거다. 두 번째로 2차 방어선이에요. 1차 방어선에서 아동이 그 가정이 해체되는 거지. 너무 힘들어. 가정이 힘들어서 부모 교육과 이런 걸로서는 아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가정과 유사한 곳으로 아이를 이제 보호하도록 보내는 거죠. 그것이 2차 방어선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거겠어요? 학대를 받았어. 근데 그 부모가 정말 정신 좀 이상자야. 이 사람들한테 이 아이가 계속 아무리 부모 교육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 아이가 더 학대를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원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위탁을 한다든지 입양을 보낸다든지 하는 거죠. 뭐 고모, 이모 집, 대리 가정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나마 2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은 가정과 그나마 그래도 유사한 곳에 보내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3차 방어선인데요. 아동의 욕구가 원가정, 대리가정에 의해 충족될 수 없을 때 마지막 대안으로 제공되는 집단 보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방어선에서 부모의 역할이 잘 안 돼서 그 아이를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랬을 때 마지막 대안으로 되는 것은 집단 이제 보호시설 이런 데 가게 되어서 그 아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되어야 할 아동복지 서비스이죠. 자, 세 번째로 아동복지 실천 과정의 방법인데요. 아동 사례 관리에서 주된 클라이언트는 항상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 이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자는 아동의 안녕에 주된 초점을 두고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생활 환경의 적절성, 함께 살고 있는 성인들의 아동을 다루는 그런 방법, 그리고 아동의 위험에 처해 있는가 등을 이제 판단해야 돼요. 사정을 해야 돼. 그래서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 방임, 호기 혹은 유기의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이제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같은 문제가 의뢰가 되면 신속히 학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례 관리자의 주된 책임이에요. 그러나 성인들이 자신을 학대 행위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례 관리자는 특히 단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정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근저리에서 가까이에서 본 예인데요.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자녀가 3명 있고 아주 늦둥이를 낳으셨어요. 10살 차이도 넘는 늦둥이를 낳는데요. 그 늦둥이가 7살이야. 그 사모님의 나이는 나보다 한 2~3살 이제 많으신데. 그리고 그분은 홈스테이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한인교회를 남편이랑 같이 남편이 목사님이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매 주일마다 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 특히 이민사회의 한인교회들은 그렇게 점심을 꼭 제공하거든요. 그 일들을 다 하셔. 그런데다가 또 홈스테이까지 하셔요. 그래서 2명의 대학생들 혹은 또 더 많은 대학생들 그리고 자녀가 3명이나 있잖아. 얼마나 힘드시겠어. 목사님도 너무 좋기는 하시는데 집안일을 막 이렇게
알아서 눈치껏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목사님 저거요. 그럼 그것만 딱 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지 사모님한테. 일이 너무 가중되고 그게 한 해, 두 해 막 이렇게 쌓이다 보다 보니까 또 나이도 있으시니까 갱년기도 오시고 한 거죠. 그리고 막내 아이는 너무 어리고. 근데 막내 아이는 또 목사님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은 다 그냥 예쁨만 하시는 거야. 아빠가 좀 혼내주시면 엄마가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혼냄도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버릇 없는 그런 행동은 이거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이 사모님이 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골프채로 아이를 때린 거예요. 아이가 땡깡 부린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욱하는 마음에 아이를 때린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서 나 엄마랑 살기 싫다. 그냥 아이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한 거야. 엄마랑 살기 싫고 엄마가 나 때려서 골프채로 때려서 여기 멍든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경찰에서 오고 아동국에서 와서 막 조사를 하고 한 달간 감옥에 가시고 아이는 엄마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 걔도 욱하는 마음에 엄마에 대한 속상함을 막 이렇게 털어놨는데 엄마가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닌데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있어서 그런 건데 거기서의 결론은 엄마가 한 달간 감옥에 가고 아이는 그 가정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고모 집으로 가고 대리모 가정으로 가고 그리고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부부관계 그리고 그 진단에 있어서 목사님의 역할 지적 되게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사모님의 역할 또 일을 좀 줄여야 하는 이런 진단을 받고 부부관계.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좋아지셨어. 어떤 면에서는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속이 너무 편했던 거야.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 내가 그럴 수 있잖아. 욱하는 마음에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욱하는 마음에 나왔지만 진단을 제대로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게 더 커져서 내가 학대를 하고 있는데 학대를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딱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여기 상황은 아이를 엄마도 이해를 하는 거야. 그 가정을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교육시키고 지금은 고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3개월간 고모 집에 살았나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운데 전화해가지고 엄마 보고 싶다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간 떨어져 지내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없게끔 그 유치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간 들어갔기 때문에 고모가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 한 달간 있으면서 또 이 집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부부 치료 계속 한 거죠. 부부 관계 회복, 부부 치료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이제 가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둘만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전문가가 개입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남편과 내가 싸움이 잦은다면,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싸움이 잦은다면, 그리고 도저히 막 이게 좁혀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더 심각한 일로 가지 않게끔 예방하는 차원으로도 부부 교육, 부부 심리치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 간의 관계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학대 또는 방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또는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사정해 주는 것이 이제 사례관리자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엄마를 어떻게 또는 아빠를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사정하다 보니 포괄적인 능력이 필요하겠죠. 사례관리 구성 요소는 7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표적 집단을 발견하고 심사하고 사정하고 그 다음이
서비스 계획을 하고 서비스 조정 및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재사정 및 사후 조사를 해요. 그럼 첫 번째서부터 볼게요. 표적 집단의 발견. 제가 전자 이야기 예시를 들은 거에 있어서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 아이가 나 오늘 엄마한테 맞았고 엄마가 나 골프를 쳤고 나 엄마랑 살기 싫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을 아이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우선시 듣습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을 발견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조사국에서 나와서 그 아동 그 복지국에서 나와서 그 집안을 들여다보죠. 그 상황을 어떤지 엄마의 보고 아빠의 보고 그 아이의 보고 그 정황을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상의 자격 여부를 심사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례 관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정해지면 사정을 하죠. 사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는 거예요. 아이의 상태, 엄마의 상태, 또는 그 아빠의 상태, 이 지금 가족의 상태를 어떻게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지금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평가.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거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거고, 정서적인 거는 이런 거고, 인지적인 거는 이런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강점이 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강점들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그 지금의 상태를 평가하는 거야. 지금의 상태를. 어떤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사정한다. 자, 네 번째로는 서비스의 계획.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이제 전자는 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아이에게는 미술 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분노 조절이 필요하다, 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부부에 있어서는 부부 관계 또는 아이를 다루는 양육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서비스 조정 및 실행인데요. 서비스가 많잖아. 근데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있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예산에 맞게끔 또는 내 실정에 맞게끔 내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시간을 얼만큼 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줘서 어느 것이 적정한 건지 내 상황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육을 받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과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정말 좋은 서비스인지, 이들에게 맞는지, 서비스는 어떤지, 그 다음이 클라이언트의 반응은 또 어떤지, 그래서 이것을 종료를 해야 될런지, 더 진행해야 될런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한 후에, 그 다음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재사정 및 사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이 장래에도 문제가 없이 유지될런지, 이제 다시 또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하지 않을런지, 아이도 자신의 그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종결이 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가 하면 또, 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처럼 사정을 하는 거죠. 상태가 어떤지, 교육을 받고 나서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잘 이루어졌다면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가 함께 종결을 결정을 하고요. 사후 조사를 또 하는 거죠. 사후에 또 어떤지. 그래서 그 사모님 내에는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또 특별하게 부부 세미나를 가야 되고 이런 사후 관리가 되게 잘 되어져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아동복지 실천의 윤리적 결정 원칙을 보면 아동복지를 실천할 때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실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각의 가치체계가 상호 배타적인 경우 서로 막 이렇게 배타적이요. 경우 윤리적인 결정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 윤리에 입각해서 어떤 것이 각자 그 모두에게 윤리의 윤리적인 거 이쪽도 이익이 있고 이쪽도 서로의 이익이 있을 때 윤리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글로만 되어져 있는 걸 보면 안 되고요. 정말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 아이의 상황과 상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더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예, 엄마랑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떼어 놓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황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이 아이를 띄어놨을 때 또 이 아이에게 받을 상처 나 때문에 엄마가 감옥소 갔어. 이런 것들을 평생 받아야 할 그러저러한 거. 근데 그렇더라도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보내야 되는 거죠. 엄마도 따끔하게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이익이 상호 배타적인 경우 윤리적인 결정에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윤리 원칙에는 생명보호의 원칙, 그리고 자기 결정의 원칙, 예, 미성년자라 어리지만 그래도 최대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결정의 원칙,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 균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효과성의 원칙, 규칙 준수의 원칙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명보호의 원칙 한번 볼게요. 인간의 생명보호의 의무, 그래서 최저 생계 보장 및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결정의 원칙 너무 중요해요. 클라이언트의 자율,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돼요. 나름대로 이분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는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그리고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의 원칙 꼭 지켜야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자율, 독립성. 자,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그리고 네 번째는 진실성의 원칙. 클라이언트가 진실을 알기 원하는 경우에는 알 권리를 꼭 보호해야 한다. 두 번째, 균등의 원칙.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의료 혜택, 소득 보장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객관성의 원칙.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 일곱 번째는 효과성의 원리. 그래서 기대하는 결과의 성취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규칙 준수의 원리. 규칙 준수 원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우선되어야 될까요? 특히 윤리 결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이게 더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규칙보다도 인간의 존엄성, 규칙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다른 원칙이 우선된 후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다? 규칙 준수의 원리다. 특히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런 8가지 규칙들 중에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 중에 하나가 가치 충돌에 관한 쟁점. 가치 충돌은 윤리적 딜레마가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사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가치와 직면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라는 가치와 인간 생활의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어떤 게 더 해야 되는가? 응?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력에 배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또는 그 사람의 생활 이런 것들을 더 건강하게 살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예를 들면 심각한 유전 질환을 가진 남편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녀를 갖기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 진짜 그쵸?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삶의 결정권이라는 가치와 장애와 출산 예방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에 빠지게 되지요. 그쵸. 이런 경우 어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어, 남편이. 근데 아내한테 말 안 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장애아를 낳을 확률이 99.9%인데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남편이 절대 말하지 말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둘째, 자기 결정력과 비밀 보장에 관한 쟁점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여자가 있다라고 봐요. 임신 사실과 낙태를 부모님께 비밀로 해줄 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한테 와서. 그래서 낙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가치와 그리고 생명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셋째, 알 권리와 사회복지사의 진실성에 관한 쟁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누군가 어린 신장병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실이 매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죽어가는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겠죠. 매매를 위해서 그 신장을 갖고 온 건지. 근데 이 아이는 이 신장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 고민되죠. 그쵸? 예. 넷째, 상충되는 의미와 기대에 관한 쟁점.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을 따라야 하지만 기관의 목표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위배될 때에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왕왕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B라는 클라이언트는 경미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B는 기관에 계속 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른 클라이언트가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신요양원에 보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기관 사이에서 갈등이 있게 되죠.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남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얘를 다른 데로 보내라 이러는 거.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 관계 유지의 쟁점인데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룰 때 전문적 관계의 유지에 대한 갈등을 겪게 돼요. 예를 들면 한밤중에 클라이언트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는 경우의 문제. 그쵸, 막 나의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럴 때 문제가 되죠. 여섯째, 결과의 모호성.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모호할 때 사회복지사는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돼요. 특히 클라이언트가 아동일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 최선인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최선일 수 있는지, 어떤 권리로 사회복지사가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바른 윤리적 결정이 무엇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 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입양 담당 사회복지사는 자주 이제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갈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회복지사로서.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는 종종 모호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항시 사회의 법이나 도덕, 사회 규범 등을 익혀 갈등이나 모순에 대해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사회복지사가 된다라는 건 그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높아야 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이익이 정말 뭔지, 어떤 규율에 앞서 저 사람에게 더 이익이 뭔지, 근데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자기 결정력을 생각해 줘야 되는,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일까요? 1번 아동수당, 2번 국민보건서비스, 3번 무상교육, 4번 공공주택. 뭐죠? 그렇죠? 4번. 아동수당, 국민보건서비스, 무상의무교육은 아동의 성별, 부모의 사회 계층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고,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선 만드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아동에 관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조직은 아동을 전인으로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은 뭘까요? 권리와 책임 원칙, 개별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그렇죠. 3번 포괄성의 원칙. 아동에 관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조직은 아동을 전인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은 포괄성의 원칙이다. 세 번째, 가정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서비스로 아동 문제를 대처하는 1차 방어선은 뭘까요? 1번 지지적 서비스, 2번 보조적 서비스, 3번 대리적 서비스, 4번 3차 방어선. 뭐죠? 그렇죠. 지지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서비스이며 아동 문제를 대처하는 1차 방어선이다. 네 번째, 지지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가정의 기능 회복과 강화가 어려운 경우 사회가 부분적으로 부모의 역할의 일부분을 대행하는 2차 방어선은 뭘까요? 1번 지지적 서비스, 2번 보조적 서비스, 3번 대리적 서비스, 4번 통합적 서비스. 그쵸? 보조적 서비스죠. 보조적 서비스는 지지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가정의 기능 회복과 강화가 어려운 경우 사회가 부분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일부를 대행하는 2차 방어선이다. 자, 5번. 아동의 그 복지 실천의 윤리 결정 원칙 중 클라이언트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생명 보호의 원칙, 자기 결정의 원칙, 비밀 보장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 네, 자기 결정의 원칙. 그래서 자기 결정의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